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 그런데 민간에 수천억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되는 배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빠졌습니다. 구속영장에도 들어가 있었고 법원이 이 영장을 발부도 해줬는데 이 혐의가 빠지다 보니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잠시 뒤에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쏘아올린 누리호 발사. 어제 많은 분들이 숨죽여서 지켜보셨을 텐데요. 마지막 한 걸음이 부족했지만 핵심 기술은 거의 확보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개발부터 어제 발사, 또 남은 과제까지 잠시 뒤에 촘촘히 짚어보겠습니다.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하며 광주를 가장 먼저 방문했습니다. 전두환 씨 기념비석을 발로 밟은 이 후보는 법률을 바꿔서라도 전 씨가 꼭 처벌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발언에 대해 사과한 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다시 증폭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사과의 의미를 설명하려던 것을 반려견 SNS에 올리면서 오해를 샀다고 해명했지만 당 안팎에선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2차 맞수 토론이 YTN과 연합뉴스TV, JTBC 공동 주관으로 오늘 오후 5시 반에 열립니다. 1라운드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라운드에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홍준표 의원이 맞붙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배임 혐의가 빠진 데 대해 검찰은 공범과 구체적인 역할 등을 명확하게 조사한 뒤에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미완의 성공으로 마무리됐지만 개발 과정에 참여한 민간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주 관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우주 산업의 존재감을 알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400명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내일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광주와 경남 봉하마을을 잇따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전두환 옹호 발언에 이어서 SNS에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려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먼저 이재명 후보 오후에는 봉하마을을 참배하는 일정이군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전에 광주 국립 5.18 민주뮤지를 참배한 데 이어 지금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경기지사로서 2차례 국정감사를 마친 뒤 여당 대선 후보로 진행하는 사실상 첫 일정인데요. 민주당의 상징성이 큰 광주와 봉하마을을 출발지로 선택한 건 경선 이후 흩어진 지지층을 다시 모으려는 의지로 읽힙니다. 광주를 찾은 이 후보의 말 들어보시죠.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꿨기 때문에 제가 광주는 저의 사회적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한 사회적 어머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을 추진하면서 원팀을 꾸리기 위한 준비에 나섰는데요. 이 전 대표와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을 협의하면서 경기지사직을 내려놓는 시점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두환 씨 발언에 대해서 사과는 했는데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죠. 네, 윤석열 전 총장 어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감을 표한다고 했는데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는 추가 비판에 SNS에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송구하다는 글을 다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당일인 어젯밤 윤 전 총장 캠프에서 관리하는 반려견 토리의 SNS에 사과를 개에게 주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논란이 바로 불거지자 2시간 정도 뒤에 글을 내리긴 했습니다.
캠프 측은 실무진이 윤 전 총장 아버지 얘기와 함께 사과의 의미를 설명하려던 것을 반려견 SNS에 올리면서 오해를 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도 당 안팎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SNS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뭐 이런 상식을 초월하는 착잡하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칭하진 않았지만 윤 전 총장의 사진 논란을 겨냥한 거로 보입니다. 경선 경쟁을 벌이는 홍준표와 유승민, 원희룡 캠프에서도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광주 5.18 묘지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씨는 내란 범죄의 수괴이고 집단 학살범이라면서 윤 전 총장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어묵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대선 경선 이후에 자맹하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SNS에 글을 올려 윤 전 총장이 저급한 역사 인식을 드러냈다며 대선 주자 행세를 그만두라고 질타했습니다. 네, 어제 검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의 회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밤늦은 시각에 국민 시선을 피해서 기소한 것을 발표한 것은 국민과 야당의 질타를 면해보겠다는 속보이는 꼼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대검찰청을 찾아 유동규 전 본부장 사건 처리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검찰을 못 믿겠으니 특검이 필요하다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의혹을 털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은 윤 전 총장의 부실 수사가 초래한 일이라며 역공에 집중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국감을 달군 대장동 게임 시작은 박영수, 윤석열의 대검 중수부 패밀리였다. 이 당시 윤석열 중수부는 대출을 알선했던 브로커가 1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건은커녕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의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5,500억 원을 성남시 몫으로 확정해 환수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의 배임은 성립할 수 없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2차 마스 토론이 오늘 오후 5시 반 YTN과 연합뉴스TV, JTBC 공동 주관으로 열립니다. 1라운드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라운드에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홍준표 의원이 맞붙습니다. 후보들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0분 동안 질문과 답변에 시간 제한 없이 자유 주제로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다만 배임 혐의는 일단 공소장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임 혐의는 공범 등을 명확히 밝혀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자,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 유 전 본부장이 처음인데요. 자, 일단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어떤 혐의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어젯밤 9시 20분쯤 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기한 만료 하루 전에 기소를 한 건데요. 지난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재직 시절에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3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부동산업자 정모 씨가 함께 돈을 마련했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과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구속될 때 영장에 포함됐던 배임 혐의, 그러니까 성남시에 최소 1,000억 원 이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는 빠졌는데요.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는 공범과 구체적인 역할 등을 명확히 조사한 뒤에 처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임 혐의 외에도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받았다는 5억 원 뇌물 혐의도 공소장에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입증 가능한 혐의만 우선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 오전 변호인을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김만배 씨가 수백억을 줄 것처럼 얘기해서 맞장구 치던 것이 녹음돼 이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한 검찰은 오늘 오전 남욱 변호사를 사흘 연속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난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뇌물 등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검찰은 어제는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이틀 연속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는데요. 서로 말이 엇갈리는 4명을 대질 조사하고 350억 로비 정황 등이 담긴 정영학 녹취 파일도 일부 들려주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오늘도 시청 정보통신과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며 이메일과 문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검찰이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처음 이제 기소자가 나온 건데요. 자, 일단 공소장에 들어간 혐의부터 보면 뇌물 혐의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크게 봐서는 뇌물로만 기소가 된 것이고 내용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부동산 업자 정모 씨 이렇게 3명이서 마련한 3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남욱 변호사가 전달하니까 이걸 유동규 본부장이 받았다. 예. 이게 하나가 있고 이거는 성남시설관리공단 예, 재직 시절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예.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앞선 시점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것은 화천대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700여 원의 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에 직결되는 내용이 이제 약속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는 뇌물로만 기소가 된 것입니다. 예. 근데 당초 산정한 뇌물 수수액도 좀 줄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8억 5천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을 이제 거치면서 5억에 대한 부분이 수사가 제대로 됐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지적을 당했고 검찰도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는 4억은 수표, 1억은 현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영장 실질심사 김만배 씨 기각되는데 내용을 이제 바꾼 것을 확인됐습니다. 지금 현금으로 넘어갔다. 이게 주장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뇌물은 유동규 씨한테 수수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꽂혔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수사 혐의로서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예. 흔들렸기 때문에 기소를 하기에는 지금 아직은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고려가 된 것으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김만배 씨 구속영장부터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영장에 느낀 부담이 있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혐의가 될 수도 있는데 화천대유와 관계사의 수천억의 이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정작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는 배임 혐의. 이 배임 혐의가 공소장에서 혐의로 적시가 안 됐는데 이게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는 배임 혐의가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발부도 됐고요. 네. 자, 이거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례적인 것이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10년 이상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사실 처음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은 사실 보통의 이런 사건들은 충분히 수사가 진행되고 마지막 다 이제 결론이 어느 정도 난 상태에서 신병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고 그리고 나서 20일 안에 이제 마무리 조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네. 처음에도 이게 늑장 수사 아니냐, 압수수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여론의 질타가 있다 보니까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배임에 대해서 충분히 무익지 않았는데 포함을 시켜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 아닌가. 그게 지금 가면 갈수록 미비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결국은 기소해서 지금 분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예. 사실 뭐 공모관계를 더 명확히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그것도 검찰 입장이 조금은 궁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남욱 변호사는 외국에 있긴 했지만 김만배 씨나 정영학 회계사는 국내에 있었거든요. 공모관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하고서 진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너무 서두른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범을 명확히 밝혀서 처리하겠다 했지만 기한 내 지금 입증을 못한 거고요. 여기에는 좀 검찰 수사 순서가 좀 뒤죽박죽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나오면서 그물살을 탔는데 사실 수사의 ABC로 갈 것 같으면 그거와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추궁을 하고 그거에 이제 배치되는 거짓말들을 깨트려 가면서 수사를 진행시켜야 되는데 예. 지금 순서가 압수수색이 뒤로 밀리는 바람에 앞에 조사한 진술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 부분이 이 지금 영장에 대해서도 김만배 씨 기각됐고 그러니까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순서가 좀 엉킨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원주민들이나 성남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민간 몇몇에게 수익이 돌아간 이 부분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앞으로 배임 관련 혐의는 조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거는 지금 아직 그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자체로 뭐 혐의의 입증에 대해서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르고 이거는 충분히 그리고 밝힐 수 있는 내용이다. 처음부터 저는 이제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예. 수사 의지가 있으면은 사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관련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한두 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에 관여를 했던 공무원들이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서 기한을 했다. 제시를 했는데 빠졌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랑 대지를 하고 맞춰보다 보면은 결국은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업 계획서하고 협약서에서 왜 빠졌는지 자,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오늘 한겨레 신문의 단독 보도인데요. 2015년 1월 26일에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분대로 이익을 받기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18일 뒤에 이게 공모지침에는 고정이익 배분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맞습니다. 이게 배임죄에 대해서는 수사의 핵심 사항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었으면 사실 이런 일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 이례적이다라고 생각한 담당 공무원들 중에서는 기한으로 올렸던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담당 공무원 중에는 그 내용을 이메일로 보고를 올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이게 근거가 남게 왜 이런 걸 이메일로 보냈느냐 이렇게 질책을 했다. 이런 예. 내용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거를 넣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고 그거를 빼라고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배임 혐의로서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이게 왜 빠졌는지 지금 빠졌는지 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하지만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가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은 배임죄를 구성하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언론도 찾아내는 자료로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왜 이렇게 못 찾아내는지 국민도 좀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 변호인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랐다. 이번 사건으로 잘못 눌렸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하고 비춰서 얘기할 때 예. 뇌물죄의 경우에 뭐 시인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도 금액이 어느 정도일 때 얘기지 네. 특가법상의 뇌물죄는 1억 이상일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형벌이 내려지게 돼 있기 때문에 1억 이상만 돼도. 예, 맞습니다. 굉장히 뇌물죄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예. 유동규 본부장으로서는 그 어떻게 해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무죄 트라이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실제로 결백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사 사건에 비춰봤을 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면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와중에 김만배 씨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게 아 이거 더 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전략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구속적 부심은 기각됐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청구를 했던 것은 계속 검찰 수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소 이후에는 아마 보석 청구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사전 포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보석 청구에 대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 지금 이 입장문이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나 수표 추적이 따라와 가지고 매칭이 됐을 경우에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에 예. 대해서 미비점이 드러나서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 부분은 유동규 씨가 지금 전략적으로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예. 것입니다. 실제로 보석 청구까지 할지 이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제 검찰이 전담 수사팀 꾸린 지 22일 만에 성남시청의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장실과 비서실은 왜 이렇게 늦게 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좀 눈치 보기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가 사실 마땅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압수수색이라는 건 검찰이 그냥 가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영장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도 시장실이나 비서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 것인데 최초 압수수색과 지금 나눠가지고 비서실하고 시장실을 나눠서 할 때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검찰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고 필요성이 그 중간에 그럼 비로소 발생한 것이냐 사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리해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론의 질타가 있는 부분도 충분히 수긍할 부분이 있고 이거는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 더 늦게 간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비판을 넘어서 관련 증거들이 남아 있겠느냐, 이 부분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문서 번호가 따여져 있고 요즘엔 이제 전자결제가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늦어도 그 문서들을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날 것 그대로의 자료들은 보통 보고가 올라가면은 부전지 형식으로 달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문서 번호가 없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이 내용 중에도 수기로 의견을 전달했던 부분이 있다. 이런 진술도 나오고 그리고 부전지나 뭐 포스트잇 같은 관련 자료들, 백브리핑, 백데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거는 문서 번호에 의해서 관리되는 자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늦어진 그 기간 동안에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가 있었는지 자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관련해서 대장동 특혜 의혹의 4인방,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김만배 씨 이렇게 4명 검찰에 지금 같이 불려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진술이 서로 너무 달라요. 이럴 경우에 수사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원래 사실 그 검찰 수사에서는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는 깔고서 합니다. 누구든지 거짓말을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은 섞어서 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신빙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게 이제 검찰의 몫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진술들 엇갈리는 사이에서 부합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일치하는 예. 부분을 이제 전제로 삼고 그러면 그 진술에 의해서 어디에서 누가 만났고 무슨 논의를 했고 거기서 무슨 결정을 했고 무슨 서류를 만들고 거기서 얼마를 보내기로 해가지고 얼마를 보냈다.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하고 진술이 맞아떨어지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수사가 이제 지향하는 바고 이 진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술에서 나온 부분 중에서 객관적인 자료하고 맞는 진술만을 증거로서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핵심 4인방이 다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조사를 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신병이 확보된 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밖에 없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 피의자들인데 말맞추기 정황을 좀 뭔가 좀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맞추기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말맞추기를 뭐 변호사를 통해서 하든 직접 하든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진술을 하면서 척하면 척이기 때문에 내용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더 촘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고 추궁하고 질문을 하면 역으로 피의자들은 여기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구나 이렇게 동물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4명에 대한 조사도 신속한 필요성이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지금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몰아치면서 조금 이제 미스가 난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인데 사실 정상적인 수사 궤도에는 이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 영장 청구에서 유동규 씨에 대해서 포함이 돼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20일에 쫓겨가지고 지금 기소를 했으면 아마 본안 가가지고 유죄 공소 유지가 굉장히 위태로웠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제 페이스로 돌아와가지고 배임죄에 대해서는 계속 소환 조사를 하면서 충분히 입증하는 게 오히려 본안 실체 진실 밝히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분이 누구냐 한동안 굉장히 논란이었었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그분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으면서는 또 유 전 본부장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이럴 경우에 신빙성은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습니까?
사실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다른 사람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맞아떨어지는 부분만 추진하기 때문에 진술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이제 객관적인 자료하고 맞는 부분만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공소사실에 올리게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분위기를 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을지 아닐지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 유동규 본부장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그거를 바로 깨트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고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발언 그 자체를 어느 것으로 뭐 전제 사실을 삼기는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매칭을 시키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가지고 확정하는 그 내용만이 이제 남을 것입니다. 예. 자, 검찰에서는 지금 정영학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고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 녹취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그럼 이 녹취록에 의존한 수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특히나 뇌물죄에 대해서는 꽂혔다라는 것이 계좌 추적으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계좌 추적이나 수표 추적이 사실상 좀 지금까지는 실패한 셈이기 때문에 녹취록에만 의존했고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매칭시키는 과정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가 녹취록에 의해서 방향타가 될 수 있고 그거에 따라가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은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마저도 검찰 스스로가 깎아내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해서 시기를 몇 단계로 나누고 고통이 큰 업종부터 방역 완화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개훈이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자,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첫 단계로 정부가 식당, 카페 운영 시간 제한 해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완화 조치와 관련해 그동안 고통이 큰 업종, 소외된 계층, 또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방역을 완화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식당과 카페는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 지역은 밤 12시까지, 4단계 지역인 수도권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도입은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 연속 1,4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확진자 수도 1,408명으로 전주보다 290명이 줄었는데 확산세는 확실히 주춤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네, 이르면 내일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출발점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오늘 0시 기준 3,500만 3,778명으로 전 국민 대비 백신 접종 완료율은 68.2%입니다. 접종 완료율 70%에 도달에 필요한 추가 접종 완료자는 94만 603명으로 100만 명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접종 완료율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기준으로 제시한 70%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자도 누적 4,064만 4,903명으로 79.2%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재택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이송 중에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 서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재택 치료 중이던 68세 코로나19 환자 A씨가 어제 오전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숨졌습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A씨가 기저질환이 없고 무증상이었지만 고령이어서 시설 입소를 권했는데 환자 뜻에 따라 재택 치료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재택 치료 중에 의식이 저하되고 기력이 없어 보호자가 119를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119 도착 때까지 병원 선정이 바로 되지 않은 데다가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도 바로 도착하지 않아 병원 이송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자산가 10명 중 6명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애 목표를 다시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S제일은행의 모기업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이 한국 자산가 그룹 1,082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66%가 코로나 대유행 이후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재설정한 자산가 가운데 46%는 건강 향상, 39%는 편안한 노후를 최우선 목표로 잡았습니다. 자산가의 31%는 65세 이전 은퇴를 계획하고 있고 은퇴 후 주요 예상소득원은 예금 상품이 40%, 정부 연금 38% 순이었습니다. 4차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동유럽 국가들이 봉쇄 조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가 28일부터 부분 봉쇄에 들어가는 가운데 이미 봉쇄가 시작된 국가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철도역에서 긴급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각 20일 하루에만 3만 6천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1,0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국적인 직장 봉쇄를 승인한 가운데 수도 모스크바는 28일부터 슈퍼마켓과 약국을 제외한 모든 곳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Какие-то меры я поддерживаю, но их не соблюдают и за ними не следят. Вот я езжу в метро, очень много без масок, в транспорте очень много без масок. 동유럽의 라트비아는 21일부터 봉쇄가 시작돼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출근이나 꼭 필요한 외출이 아니면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5시까지 집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Kāpēc? Kāpēc mēs nevaram būt starp Eiropas valstīm, starp Skandināvijas, starp to? Man gribētos, ja? Bet acīm redzot, mēs neesam vēl izauguši līdz. 라트비아는 인구의 3분의 1 정도인 러시아계의 저조한 백신 접종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사람들의 접종률은 평균 62%나 되지만 러시아계는 절반도 안 됩니다. 실제로 백신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주로 동유럽의 옛 공산권에서 더 심각합니다. 라트비아를 비롯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는 대체로 냉전 시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곳들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누리호의 첫 도전은 비록 완벽한 성공엔 이르지 못했지만 개발 과정에 참여한 민간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고 우주 관광까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우주 산업의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기업은 300여 개에 달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사업을 주관했지만 누리호 조립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맡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75톤급 액체 엔진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여 기업에 쓰인 비용도 전체 사업비의 80% 수준인 1조 5천억 원. 단순 비교에도 나로호 때의 1,775억 원의 8배가 훌쩍 넘습니다. 특히 액체 로켓 엔진 같은 핵심 기술을 민간 기업이 함께 개발하는 등 주력 분야에 참여한 기업만도 30개가 넘습니다. 그 엔진 자체의 극조온과 이제 초고온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고 연소 압력 조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제작 공정 개발 과정에서 그 난이도가 좀 높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리호를 쏘아올린 나로 우주센터의 제2발사대도 국산입니다. 러시아 도면대로 만들었던 나로 때의 제1발사대와 달리 현대중공업이 총괄해서 지난 2016년부터 약 4년 6개월 동안 만들었습니다. 누리호 개발을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2010년 누리호 개발이 시작된 초기부터 산연 공동 설계센터를 구축해 관련 기술 이전을 지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우주 개발이 더 이상 할 것이냐 말 거냐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산업이 미래 경제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세계는 이미 뉴스페이스 시대,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시대로 전환됐습니다. 이미 미국의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영국의 버진 갤럭틱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민간 우주 관광 시대까지 열었습니다. 누리호로 시작된 국내 우주 산업의 성장이 음악과 영화, 드라마처럼 한국의 우주 산업, K-스페이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끄는 이유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외신들은 누리호 발사와 위성 모사체 궤도 진입 실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누리호 발사가 한국의 자체 첩보위성 확보 등에 매우 중요하며 남북의 군비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은 누리호 발사와 모사체 위성의 궤도 진입 실패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로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10번째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그러한 능력은 보다 발전된 통신위성을 보내고 자체 군사 첩보위성을 획득하는 계획을 포함한 한국의 우주 야망에 매우 중요하다는 관리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누리호 발사가 한국과 북한의 군비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면서 양측 모두 최근 신형 무기를 시험 발사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우주 로켓과 탄도미사일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한다면서 한국이 누리호를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 사용한다고 하지만 누리호 발사는 또한 무기 개발 확대의 일부로 간주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1.5톤의 위성 모사체가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면 한국은 1톤 이상의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7번째 국가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누리호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으로 한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에 긴장감이 감도는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야심찬 우주 계획에 있어 큰 도약에 해당하는 이번 시험 발사가 성공과 실패가 혼재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누리호는 1.5톤 화물을 지구 상공 600km에서 800km의 궤도에 올려놓도록 설계됐다며 이는 감시, 항해, 통신, 심지어 달 탐사용 인공위성 발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우주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2차 발사에서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누리호에 지난 10년간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취재 기자와 함께 누리호 발사 과정부터 의미까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의 김진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절반보다는 훨씬 많이 나간 거 아닙니까? 어제 이미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사가 끝난 이후에 원인 같은 걸 다 분석을 한 뒤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절반의 성공보다 더 나갔습니다. 한 걸음 남았다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한 걸음 남았다. 한 걸음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항공우주 전문가들은 80%는 확실히 넘었고 거의 90%에 근접했다. 이렇게 해서 10% 정도 넘은 정말 한 걸음이라는 그 말에 어울릴 정도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예, 어제
이 누리호가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 보면서 뭉클했던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제 그 발사 준비 상황부터 좀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후 4시에 발사였는데 1시간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가장 컸던 게 고충풍이 가장 우려가 됐습니다. 고충풍이라는 게 지상 고도 5.5km의 상공에 강한 바람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이 그 고도에 불고 있으면 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전날 같은 경우에 D-2일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고 D-1일에도 역시 오후 4시 정도쯤에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관측이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일 오전에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전까지 상황이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역시 초속 21m 정도의 돌풍이 관측이 됐기 때문에 오전 중에 정확한 발사 시각을 확정하지 못하고 오후 발사관리위원회 쪽으로 넘긴 상태였고요. 또 한 가지 부품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켓 3단, 그러니까 하단부에 뭔가 밸브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게 감지가 됐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다라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영홍택 1차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 잠깐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오후 4시 발사를 예정하였으나 발사대 하부 시스템 및 밸브 점검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만 발사 전에 고충풍의 세기 및 변동 폭에 의한 영향이 누리호가 견딜 수 있는 하중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사 일정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예, 좀 저 발표가 2시 반에 최종 그렇죠. 시간을 발표하는 그 장면이죠. 2시 반에 발표됐는데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예. 고충풍의 세기가 누리호의 본체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가 된다면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5시로 1시간 정도가 연기가 됐었는데 이게 더 늦춰지면 저녁 7시 정도까지는 발사가 가능한 우주 상태를 확인을 한 겁니다. 예. 근데 7시가 넘어서면 어쩔 수 없이 일정이 하루를 연기되거나 며칠 정도 다시 날씨 상황에 따라서 재조정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영홍택 2차관의 브리핑 때 그럴 가능성도 우려가 됐었고 현장에서 이게 굉장히 조마조마했겠군요. 미뤄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예. 우려가 굉장히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발사 순간 5시 정도에는 상충풍의 세기가 계속해서 강하게 분 것이 아니었고 누리호가 충분히 견디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바람 세기가 약간 약해졌기 때문에 예. 발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발사 마지막 순간까지도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우주센터 분위기였습니다. 네. 예. 결국 이런 우려를 뒤로하고 5시쯤에 이제 드디어 발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 발사 전과 그리고 발사 순간을 근접 영상으로 볼 수 있었던 것도 기억에 남거든요. 이것도 이전과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었던 게 2009년도, 2010년도, 2013년도 세 차례 있었던 나로호 발사였습니다. 네. 그럴 때는 처음 우리가 시도했던 거기 때문에 영상 조건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접 촬영이라고 해봤자 이 화염이 나오는 순간 정도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2발사대가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이 되면서 주변의 영상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근접에서 초정밀 카메라로 발사 영상을 확보하는 겁니다. 바로 밑에서 찍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고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체들이 날아오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 환경사에서 굉장히 근접에서 촬영할 수 있는 고정밀의 카메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생전 처음 보는 화면들을 이번 누리호 발사 때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발사가 이루어지면서 날아가는 모습도 꽤 오랜 시간 화면에 포착이 됐는데 나로호 때하고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예. 현장의 발사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두 군데에서 망원 카메라로 이 계속해서 누리호가 날아가는 모습을 추적을 했는데요. 네. 바로 누리호 발사대 앞쪽에 있는 해상에 해경 함정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누리호가 날아가는 모습을 예. 계속해서 추적을 했고요. 또 다른 한 곳이 고흥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런 발사체가 날아가는 걸 볼 수 있도록 전망대를 만들어놨고 또 앞에 조그마한 해수욕장까지 있는데 그 지역에 또다시 망원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누리호가 날아가는 모습을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정말 세세한 준비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이제 발사 이후의 과정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발사 이후에 4개 관문을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4개 과정 중에서 가장
그 연구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처음 발사 순간입니다. 예. 1단 로켓은 우리가 쏴본 적이 없습니다. 2단은 그렇죠. 다른 나라 기술이었죠. 아니, 이해전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을 러시아의 앙가라 로켓을 가져와서 사용했던 거고요. 지금은 75톤급 엔진 하나를 우리가 완전히 만든 겁니다. 근데 왜 우려를 했냐면 1단 엔진은 75톤급 엔진을 4개를 붙인 겁니다. 4개의 엔진이 마치 하나의 엔진인 것처럼 작동을 해야지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단 75톤 엔진 하나는 2018년도에 한번 쏴봤습니다. 성공적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신이 있는데 4개 붙은 게 정말로 제대로 작동할까가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그 관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완벽하게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연구진들은 굉장히 안심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 우주공간 떤 상태에서 이제 4가지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첫째는 1단이 분리가 돼야 되고요. 페어링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2단이 분리가 되고 마지막에 위성 모사체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대가 다 있는데 그 시간대마다 프로세스가 과정들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제대로 떴고 과정이 그 시간대대로 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순간까지는 누리호 발사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구나. 정말 성공했구나. 세계 우주 선진국들도 30%밖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1차 발사에 성공한 게 우리가 됐구나라는 굉장히 큰 환호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상됐던 고비들은 다 깔끔하게 넘겼는데 정말 잘 넘어갔습니다. 의외의 복병을 만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1단이 가장 위험했다. 네. 자신을 못했다. 연구원들이 가장 자신하지 못했던 부분이 1단이었습니다. 그 부분만 지나간 다음에 다음은 페어링이라는 부분이 잘 작동을 할 것인가. 그 정도였던 거지 다른 문제가 발생할지는 몰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3단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3단도 역시 액체 엔진인데 7톤짜리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누리호의 심장인 75톤 엔진의 10분의 1 정도 사이즈의 엔진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이 7톤 엔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건데 75톤 엔진 4개 묶은 거 하나짜리는 정말 완벽하게 작동을 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7톤 엔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려놓는 임무는 실패한 거군요. 거죠. 그렇습니다. 발사 과정은 성공했지만 임무에는 실패했다는 게 그런 이유고요. 3톤의 그 마지막 3단 엔진이 왜 중요하냐면 3단 엔진이 약 520초 동안 타면서 우주공간에서 속도를 낸 상태에서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3단 로켓을 보통 킹 모터라고 부릅니다. 공을 차넣는 것처럼 위성 모사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 궤도 안에 던져줘야지만 지구 중력을 거스르면서 지구 둘레를 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단 엔진을 킹 모터라고 불리는 거고 3단 엔진이 이 위성 모사체를 그 우주 궤도에 쏴주는 속도가 초속 7.5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초에 7.5km를 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3단이 내줘야 되고 그게 위성 모사체를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520초 동안 타야지만 그 정도 속도가 나서 넣어줄 수 있는 건데 46초를 덜 tas습니다. 46초. 예, 그러니까 약 475초 정도의 엔진이 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공 상태에서 속도 700km 고도까지 올라가긴 하나 속도가 나질 않는 거죠. 미리 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입 속도가 7.5km에 미치지 못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원하는 궤도에 넣지는 못했다. 그래서 임무 실패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46초가 일찍 꺼져서 위성 궤도 진입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전 단계까지 위성 궤도 진입 전 단계까지는 다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은 뭐 많이 얻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7톤 엔진이 왜 빨리 꺼졌는지 정말로 연료가 부족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신호가 돼서 꺼진 건지 그걸 지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3단 로켓 같은 경우는 3단 발사체가 날아갈 경우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부분의 신호는 우리나라에서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태평양 팔라우 섬이라는 곳에 추적소가 있습니다. 마지막 추적소인데 거기에서 마지막 순간의 데이터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데이터들을 지금 다운로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2, 3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되면 그 신호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3단 로켓의 어떤 상황에서 이 제대로 연소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미리 꺼졌는지 그다음에 다른 문제들은 없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이후에
항공우주연구원의 전문가 그리고 국내 외부의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원인 분석하고 어떤 개선점을 찾은 이후에 그거를 내년 5월 발사되는 2차 발사, 누리호 2차 발사에 적용을 하는 과정만 남은 것이라고 보는데 한 발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75톤급 4개를 붙인 1단이 정말 힘들었고 걱정되는 분위기였지 7톤 하나의 엔진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 문제점만 정확히 찾아내서 개선한다면 2차 발사는 1차보다 훨씬 좋은 결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발사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그 누리호 발사 관련해서 우주기술 독립 이런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해석 좀 해주시죠. 이전에 2010년까지 발사했던 나로를 보시면 1단 로켓이 가장 중요한데 1단 로켓이 러시아의 앙가라 로켓입니다.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그리고 2단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만 그건 고체렉 로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누리호 같은 경우는 1단, 2단, 3단이 모두 액체로 돼 있고요. 모두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위성을 쏘려고 했을 때 그 위성은 우리나라 로켓에 실어서 쏘지는 못했습니다. 모두 미국이나 프랑스 또는 일본 로켓에 실어서 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발사체가 우리 손으로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하고 앞으로 4차례 발사가 더 있는데 그때 해서 발사에 성공을 해서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 우주센터에서 우리 로켓에 실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 기술에 관련돼서는 완벽한 자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주기술 독립이라는 용어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37만 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민간 기업 300개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실험 한번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주 시대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는 산업, 안보 이런 분야에서 뭐 실익이 그만큼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두 개로 나눠져야 되는데 우선은 민간 기업이 참여했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미소 그 냉전 시대에는 국가가 모든 돈을 집어넣어서 우주 개발을 했습니다. 우주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가 됩니다. 이번 누리호 같은 경우에도 12년 동안에 2조 정도의 돈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미 누리호 기술이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작되는 것은 훨씬 적은 비용이 들 겁니다. 4기에 앞으로 누리호를 만드는데 투여되는 돈이 6,8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적은 돈으로 이제 누리호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앞으로는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주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민간 기업이 참여해서 민간의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다. 민간 기업이 참여해서 만일에 이 민간 기업들이 기술력을 확보를 한다면 누리호를 정부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민간 기업이 누리호를 만들어서 외국의 위성을 쏴서 올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성 발사 사업을 우리 민간 기업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부 주도의 우주 산업이 민간 주도로 바뀌는 것.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스페이스X입니다. 과거에는 나사가 했던 일들을 지금 스페이스X가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산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민간 기업입니다. 우주 산업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발사체 위성 분야가 다 다른데 그러니까 수십조 원의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게 우주 산업이고 앞으로 그 시장은 점점 넓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 우주 여행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돈을 들인 부자들이 우주 여행에 나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자유롭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우주 산업 시장을 기술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필요가 앞으로는 없는 거죠.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민간 기업이 들어오는 시대를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리호 발사에 민간 기업이 그렇게 참여한 거는 우리도 이제 뉴 스페이스로 바뀌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독자 우주 시대로 가는 첫 발인데 너무 큰 걸음을 띄워주신 것 같습니다. 연구원들, 엔지니어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시설과 관련해서 사찰이 중단된 2009년보다 고도화되고 지리적으로도 확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미국 스팀슨 재단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 처리 능력과 영변 이외 지역의 핵시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이 취할 다음 단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며 원자로는 재가동됐고 플루토늄 추출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20, 30대 청년층의 전세 대출이 88조 원으로 지난 4년 동안 58조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29조 1천억 원이었던 20, 30대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4년 만에 88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전체 전세자금 대출 잔액 가운데 청년층 대출 비중은 60%에 달했습니다. 특히 20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7년 4조 3천억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에는 24조 3천억 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1.6으로 한 주 전보다 0.3포인트 내려 6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매수 심리가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전체로도 101.9에서 101.6으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서 내년에 조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자산 매입 축소를 단행하는 데 이어서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면 우리나라도 금리 상승 흐름에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가득 실은 컨테이너를 풀려고 기약 없이 대기하는 수십 척의 선박들. 이러한 물류난 악화로 식료품과 부품 등 공급 부족이 이어져 값이 오르는 가운데 원유값마저 치솟으면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5월 이후 지난달까지 5달 연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대 급등세입니다. 문제는 물가 상승 압력이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This has been an ongoing process. I think a lot of people incorrectly assume transitory would need one quarter. It's more likely that inflation will remain elevated for at least a full year. 이 같은 물가 상승 압력을 이유로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터뷰에서 내년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에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랜달 퀼즈 연준 이사 역시 인플레이션이 내년 봄까지 장기화하면 금리 인상 속도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이르면 다음 달에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돈줄 재기 흐름이 본격화하면 지난 8월 0.75%로 올라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역시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이광유입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재벌 헝다가 채무 불이행 여부를 가르는 첫 고비인 달러화 채권의 이자 지급을 기한에 맞춰 완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내일이 기한인 채권이자 8,350만 달러, 약 980억 원을 모두 계좌로 송금했다고 전했습니다. 헝다는 앞서 지난달 23일에 지급해야 하는 달러화 채권에 대한 이자를 주지 못하고 이번 달 23일까지 유예하면서 공식적인 채무 불이행을 모면한 상태였습니다. 헝다는 이로써 채무 불이행의 첫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총 부채가 350조 원이 넘는 상태여서 앞으로도 이자 지급 시한이 속속 도래하면서 유동성 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웹툰이나 웹소설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작가들은 웃을 수 없는 심정이라고 합니다.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출판사에서 이중으로 떼어가는 수수료 때문인데요.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배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꿈에 그리던 웹툰 작가로 데뷔한 하이 씨.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최근엔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웹툰을 게재하는 플랫폼 업체와 출판사에서 이중으로 떼이는 수수료 탓에 남는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에서 40에서 45% 정도를 먼저 떼요. 그래서 그 남은 금액에서 이제 에이전시랑 작가가 나누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버는 수익은 해봤자 20만 원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 최근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정작 대다수 작가는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의 경우 출판사인 에이전시를 통해 작가들과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작가들은 플랫폼에 한 번, 에이전시에 또 한 번 수수료를 떼인다고 호소합니다. 정산 구조가 불투명한 것도 문제입니다. 작품이 실제로 얼마나 판매됐는지 작가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권수가 적혀 있다고 해서 근거되는 부분을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보여지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 100건이라고 하면 100건인가 보다. 이에 대해 네이버나 카카오 측은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정산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상세하게 그 정산을 공개하고 있는데 작가님들도 본인이 이 작품이 어떻게 얼마나 팔렸고 그거의 상세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를 제재하고 정산서 공개 의무화를 하는 등 작가들이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또 업체마다 제각각인 정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어떤 회사와 계약을 맺든 수익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오늘 서쪽 지방은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동쪽 지방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름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서쪽과 동쪽 날씨가 완전히 다른가 보군요. 네, 오늘도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맑고 파란 가을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도 안팎까지 올라 있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당분간은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방은 오늘 밤까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퇴근길에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면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동쪽 지방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휴일 낮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풀리면서 다음 주에는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까지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전두환 옹호 발언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 몇 단계에 걸쳐서 결국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SNS에 올린 사과 사진이 논란입니다. 자, 오늘 광주 5.18 묘역과 봉하마을을 찾은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원팀 구성과 대장동 의혹 해소가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잠시 뒤에 전국 대담 시간에 관련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